여러분 안녕하세요. 형사법을 가르치는 김효범입니다. 자, 오늘 형사법 1일째는요, 좀 요새 핫한 주제인 친족상도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거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협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이를 ATM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 거래 계좌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무슨 죄가 성립해요? 여기 나와 있듯이 컴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컴사기죄. 맞죠? 자, 컴사기죄는 친상도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친성도를 적용할 수 없다. 맞나요? 이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옳은 선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결론은 다 아실 거거든. 이 사례에서 친족상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마 공부하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왜 친족상도를 적용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경우? 자, 이 범죄의, 이 컴사기죄의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자가 할아버지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이 사안에서 피해자는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이 농협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피해자라고 합니다. 왜? 지금 남의 통장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전산 조작을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된 돈을 가지고 이 손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만들었으니까 직접적으로 그 돈을 잃은 사람은 누구?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하고 친족관계 있어 없어요? 친족관계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친상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번 선지 왜 틀렸어요?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컴사기죄는 친상도가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저게 틀렸어요. 컴사기죄 친상도 적용되는 범죄예요. 아시겠죠? 친상도 적용 안 되는 범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강자 들어가는 강도죄 또는 강제집행 면탈죄 또 점유강취죄,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점유강취죄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게 있냐, 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에다가 하나 더 경계침범죄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 때문에 아예 친족상도례 자체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범죄 자체에. 근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같은 경우는 일단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긴 범죄예요. 다만 여기에서는 왜 적용이 안 되냐?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서 친족관계가 없으니까 친상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지 컴사기 자체에 친상도가 적용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은요, 이 부분이 틀렸어요. 컴사기죄는 이게 범죄가 아니므로 여기까지가 틀렸습니다. 자, 이제 2번 볼게요. 갑이 B가 점유하고 있는 갑의 아버지 A 소유 물건을 훔친 경우 갑과 A는 직계혈적 관계에 있으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맞나요? 자, 이게 뭐냐면은 3명 3인 간 절도죄입니다. 자, 어떤 케이스죠? A가 소유자고 그 다음에 B가 점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절도범이에요. 자, 이때 점유자 B가 A 소유의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갑이 요 B로부터 A 소유 물건을 절취를 해간 것이겠죠. 자, 근데 이때 A하고 갑 사이에는요, 이때는 친족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절도죄에는 친족상도례 적용이 되나 안 되나요? 지금 절도범이랑 피해자 사이에 친족관계에 있는데 인정 안 돼? 이게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자, 왜냐면은 판례는요, 이 3인 간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A, B, 갑, 그러니까 소유자랑 점유자랑 절도범 모두 3인 모두와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왜? B하고는 이게 친족관계가 없거든요. 자, 이거 좀 본 김에 더 한번 볼게요. 지금 3인 간 절도죄를 했잖아요. 이번 3인 간 횡령죄를 한번 보겠습니다. 횡령죄. 자, 횡령죄 한번 좀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한 번에 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가 역시 소유자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이번엔 B는 어떤 사람이면 위탁자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보관자예요. 자, 어떤 상황이면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A가 B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B가 그거를 갑한테 한 번 더 맡긴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건 누구? 갑입니다. 즉 A가 자기 소유 물건을 B한테 한 번 맡기고 B가 그걸 가지고 갑한테 한 번 더 맡겼어요. 자, 근데 그 상황에서 갑이 이 물건을 딴 데다가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요, A하고 갑이 아까처럼 친족관계가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횡령죄에는요, 친족상도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안 돼요.
아까 3인간 절도죄랑 똑같이 3인간 횡령죄에 대해서도요, 이 소유자랑 위탁자랑 보관자 셋 모두와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사기죄를 한번 볼게요. 사기죄. 사기죄도 3인이 나오는 사기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삼각사기예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란 사람이 있겠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사기범입니다. 그 다음 A는요, 피해자예요. 사기 피해자. 그 다음 B는요, 피기망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갑이 A를 직접적으로 속인 게 아니라 갑이 B를 속였어. 갑이 B를 속여가지고 B로 하여금 A의 물건을 처분하게 만든 겁니다. 그쵸? 네, 요게 바로 이제 삼각사기예요. 삼각사기. 당연히 저기에서 피기망자인 B, 이 사람은요, A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처분권자여야 돼요. 처분권자. 그래서 처분권자인 B를 기망을 해가지고 A 소유 물건을 받은 경우, 그때 이제 삼각사기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처럼 갑이랑 A랑 사이에 만약에 친족관계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때도 아까 절도죄하고 횡령죄에서는 3인 모두와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상도 적용이 됐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역시 갑이랑 A랑만 친족관계가 있고 B랑은 친족관계가 없는데, 그럼 이거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 적용 안 될까요? 사기죄는 조금 특이해요. 사기죄는요, 이 사기범하고 피해자, 얘네 양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바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B, 피기방자하고는 친족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삼각사기를 가지고 B를 가지고 뭘로 고쳐볼까요? 법원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법원. 여러분, 법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법원을 속여가지고 지금 피해자의 뭐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처분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송사기입니다. 소송사기도 사실 이런 삼각사기의 일종이잖아요. 자, 그런데 법원이랑 친족관계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있는 판사하고 친족관계 있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친족관계 있으면 제척돼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법원이랑은 친족관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사기죄에서도 아까 절도죄랑 횡령죄처럼 3인 모두와 다 친족관계를 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송사기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친족상도를 적용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해버려요. 법원이랑은 친족관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소송사기에서는 그냥 친족상도례 자체를 아예 다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때는 피기망자하고는 친족관계가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죄 같은 경우는 사기범이랑 이 피해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그냥 친족상도례 적용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3인간 절도죄 하다 보니까 뭐 횡령죄랑 사기죄도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자, 이제 3번 선지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선지가 드디어 대망의 예전 328조 1항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 친족상도례 규정한 328조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재산범죄는 형면제 판결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예전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2항에는 그 외의 친족, 뭐 비동거 친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 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언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었어요? 2024년 6월 27일에 이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거기다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적용이 다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드디어 2025년 12월 31일에 그때 마침 딱 친족상도례가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328조 2항 그거 아니고 328조 1항에 따라서 전부 다 상대적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뭐 직계혈족이니 배우자니 동거친족이 이런 거 비동거친족 이런 거 안 따지고 일단 친족이면 상대적 친고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못 한다고 하지 않나요? 이거 지금 만약에 직계존속의 범죄면 어떻게 해요? 네, 여기도 이제 규정을 둬가지고 형사소송법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 뭐 직계혈족이냐 배우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단 친족이기만 하면은 그럼 상대적 친고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일단 3번 선지가 틀렸어요. 예, 이거 면제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예전 거잖아. 예전 거라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친족상돌의 328조 1항의 개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작물범, 본범, 특칙이에요. 본범, 특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물죄 같은 경우도 반드시 3명이 나와야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왜? 재산범죄의 반드시 재산범죄의 본범이 있고, 이 본범이 피해자로부터 뭔가 이제 재산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본범으로부터 작물범이 작물을 취득하거나 보관을 해야 이 작물범이 성립하는 것이잖아. 자, 그런데 이 작물범하고 만약에 피해자하고 친족관계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여타 재산범죄 친족상돌이랑 똑같아요. 그때는 뭐 친족관계가 있으니까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이제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엔 작물범이랑 본범이랑 이번엔 친족관계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친족관계가 아닙니다. 아까 328조 1항처럼 여기 예전 328조 1항처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요 친족관계여야 돼요. 자, 작물범이랑 본범 간에 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친족관계가 만약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전에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셨지요? 네, 그래서 4번 선지는 옳은 거예요. 원래는 이제 필요적 감면이었었는데 작물범 본범 특칙에 따라 가지고 원래 예전에 이제 그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요 관계가 있었으면은 옛날엔 필요적 감면이었는데 이제 임의적 감면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 기왕 친족상돌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불안하실 거잖아요. 자, 친족상돌의 얘기 좀만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개정형법 있잖아요. 개정형법에서 그 부칙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칙을 아마 여러분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셔서 형법 맨 밑으로 스크롤 해보시면 부칙이 나올 거거든요. 자, 부칙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제1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일단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럼 언제겠어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고 또 시행일자가 아예 적혀 있거든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먼저 1조 해결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조 보겠습니다. 3조까지 있어요. 2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28조나 365조 이런 개정 규정 같은 경우는 자,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 2024년 6월 27일 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친족 상돌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예요.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때 이후에 최초로 저지른 이 친족 간 재산 범죄부터 저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저 친족 상돌의 규정이. 아시겠죠? 그럼 그 전엔 어떻게 되겠어요?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통장을 내가 만약 훔쳤다? 그때는 여전히 형 면제 판결 대상입니다. 예전 규정이 적용되니까요. 선생님, 이거 지금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인데 그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이 소급표 인정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우리 그 판례가 또 있잖아. 만약 그거 소급표 인정해 버렸다가는 예전에 그거 형 면제 판결 받았던 사람들까지 다 처벌해야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너무나 피고인한테 불리해지는 것이죠. 이건 예외적으로 장래효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은 그때는 예전 328조 1항 형 면제 판결인 거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부칙 2조에 따라서 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는 아까 개정된 328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에 상관없이 일단 어떤 친족인지에 상관없이 다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제3조도 있어요. 얘는 이제 소송법적인 규정인데요. 2024년 6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이 법 시행 전까지 저지른 범죄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저지른 범죄라는 건 그거겠죠. 그 직계혈족이나 또는 동거친족, 그다음 동거가족 배우자 간에 저지른 이제 절도죄일 겁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는요. 형사소송법 230조 1항, 그러니까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소할 수 있다는 그 고소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6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이죠, 이거? 이때까지는 지금 저게 잠정 중단이 돼 있었잖아. 적용 중단이 돼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도 저거 대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이것도 되게 헷갈렸을 거고, 만약 그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취급되는 거야, 이것도 되게 헷갈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리고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때 만약에 저지른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뭔가 고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친고죄로 바뀌는 거야, 마는 거야, 그것도 되게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부터 6개월까지 다 고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겠어요? 2026년 올해 6월 30일까지 고소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번 친족상도례 바뀌면서 이 부칙 3개가 들어왔으니까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조문을 읊은 것에 불과하고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겠죠? 자, 먼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자, 기간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때를 언제로 하냐면 2024년 6월 27일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를 언제로 하냐면은 2025년 12월 31일로 해볼게요. 자,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저 헌법 불합치 결정 뜬 때. 그 다음에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시행된 때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는 갑의 아버지입니다. A는 갑의 아버지예요. 자, 갑이 A의 돈을 훔쳤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절도라고 해볼게요. 자,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 1번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2024년 6월 27일이랑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저지른 절도죄 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2025년 12월 31일 법 시행 이후 저지른 절도죄 3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이전에 저지른 절도죄 1에 대해서는요. 예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이 될까? 아니면 지금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장래효라고 그랬잖아. 이거는 예외적으로 장래효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예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직계혈족이죠? 형면제 판결 대상입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 부칙 2조에 따르면은 그 개정 규정, 친족상도례 개정 규정이 2024년 6월 27일 이후 최초에 지은 범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개정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돼요? 예전 게 적용이 돼요? 개정된 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친고죄가 돼요. 지금 아들이 아버지 돈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형 면제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친고죄 대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것도 친고죄 대상이겠죠? 이것도.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 다음 하나가 더 남았죠? 아까 부칙 3조에 보면은 이번엔 형사소송, 그 형사소송법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당연히 절도죄 1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고소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이거 옛날에 이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못 한다고 돼 있었으니까 고소를 해도 별 실익이 없을 겁니다. 형 면제 판결 대상이니까. 자, 근데 이건 이제 드디어 고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의 고소기간 언제예요? 자, 첫 번째. 형소법 230조 1항에 따라가지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다. 아니다. 두 번째, 우리 형법 부칙 3조에 따라가지고 이때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네, 두 번째입니다. 즉 시행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2026년 6월 30일까지가 고소기간이 됩니다. 이걸 2024년 6월 28일에 저질렀어도 상관없어요. 엄청 거의 막 2년 후인데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부칙에 이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아시겠죠? 요 기간에 저지른 범죄는요. 다 일괄해서 2026년 6월 30일까지가 고소 기간입니다.
그러면 이때 저지른 범죄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겠어요? 이제 원칙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지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친족상도례가 바뀌었으니까 고소기간, 형사소송법상 고소에 관한 것도 바뀌었다는 거 요거까지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친족상도례 좀 개정된 거에 대한 설명하는 강의가 되어버렸네요. 자, 일단 지금 여기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개정된,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 것이니까 옳습니다. 자, 오늘 1일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